원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건축 추진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건축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오셨을 거잖아요. 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4월에 저희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됐고요. 23년 3월에 고상원 위원장님 체제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8월에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23년 9월에 했고요. 현재 24년 4월에 창동과 상계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상위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은 저희 그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4월에 도시계획업체 도원 도시건축이 선정됐고요. 25년 5월에 신속통합계획 자문사업 준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6월 현재 주민설명회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분야별 재건축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고 각 부문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후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부문 도시건축 도원 이준열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건축부문입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식원 허경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정평가 부문입니다.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상구 이재민 감정평가님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쪽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그러니까 저희의 그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신 도시부문 도시건축 도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PT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동 주공 18단지 정비계획 부분 중에 이제 도시계획 부분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 도원의 대표입니다. 설명은 이제 양쪽으로 두 개 화면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거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추진 절차에 대한 부분과 정비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상위 계획과 관련 기준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내용이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상에 대한 정비계획 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건축에서 좀 그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계획 대상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면적은 현재 우리 대상지 대지 면적이 약 4만 29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대상지 내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가 있고 서측이 그 철도 옆에 안축목지가 쌓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공용지를 공원을 우리가 구역에 편입을 해서 정기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45,862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에 우리는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어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운데 노회로 70번 길과 남측에 도로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도시 시설을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북측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서남측에는 이제 외고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측에는 잘 아시는 내용처럼
중앙청이 북측 남측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는 다라 지역에 비해서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이 상당히 오픈이 되고 개방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기에는 가장 입지적으로 양호한 지역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학구는 상당히 좋은데 북측에 이제 학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층수를 많이 못 올리는 그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천역에서부터 대상지까지 그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3조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6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준주거 상향하는 것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250m 안에 3분의 2가 들어오고 역세권 350m 안에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이제 사업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큰 관건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리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988년에 이제 준공된 우리 아파트는 약 37년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연도는 이미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후연도는 충족이 되고 안전진단도 일정량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저희가 제안할 수가 있는데 현재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큰 틀을 정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정합성이 유지가 된다 보면 바로 제안을 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상지 가운데에 여기 이제 어린공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완충독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기 이제 20m 도로가 남부로 통과되고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불변입니다. 도시 시설로 이미 조성이 되고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린이공원과 서측에 있는 완충독지는 위치에 대한 이 부분은 어디론가 좀 이전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들어가려면 우리 계획세대 수가 만약에 1,200세대, 1,500세대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세대당 3제곱미터에 대한 공업녹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땅으로 내놓는 거는 기부처럼 인정을 받아서 용적을 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체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공업녹지에 대한 3제곱미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 건축물 하나는 이미 37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연도는 다 충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 동측 부분이 이제 15층 이하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5층 이하에 대한 이렇게 조금 성격이 틀리게 되어 있지만 크게 봐서는 하나의 단지이고 가운데 도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최근에 이제 도로 부분 지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방침이 좀 세워졌어요. 그래서 24년에 이제 두 개 단지가 떨어져 있으면 지하를 연결을 해서 공간적 범위라는 걸 설정을 해서 주차장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 통로가 되면서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서 이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부분을 이제 다는 아니고 도색도로 밑에 부분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녹천역이 녹천 승강장에서부터의 250m 거리 한 요 정도 되고요. 350m는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철역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상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크게 보시면 이제 창동 창동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광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심 기획에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상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중심 기획에 근거해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910세대 정도 되어 있고 현재 13평형에서부터 30평형까지 다양하게 8개 평형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4만 제곱미터 정도에 대한 대지인데 910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세대수는 좀 사실 많은 거예요. 소형평이 좀 많은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를 해야 조합원 분양 910개 플러스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한 4만 제곱미터에 25평을 왔다 깐다고 그러면 한 1100세대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현재 기존에 쓰는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소형이라든지 중소형 이걸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세대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용적률이 138% 정도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현재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300%를 찾게 되면 2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분담금이 최소화될 수가 있고 특히 또 용적률을 높여서 준주거를 상향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주변에서는 아마 사업성, 그다음에 이제 분담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학교가 북측에 녹천초와 여기 중학교가 있고요. 여기 외고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제 3종 주거이기 때문에 이게 준주가 바뀌게 되면 색깔이 바뀝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우선 여기는 이제 대상지 전체 면적이 한 4만 정도 되는데요.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13개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와 상가, 이렇게 해서 15동이 되어 있고, 현재 중앙교회는 워낙 건물이 크고 양호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구역에 넣어서 이렇게 개체를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이렇게 했고, 현재 필지수는 약 6개 필지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전체 면적은 이제 4만 5천 정도로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정비계획에 대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후화되고 불량화되어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정비계획 내용에 구역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그다음에 토지용 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용적률, 층수, 그다음에 경관 부분, 도로, 그다음에 뭐 환경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관련 부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도시중앙정비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6개 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보완이 돼야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부속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그 다음에 교통성, 환경성, 그 다음에 이제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감정평가가 소개하셨는데 추정분담금 산출 및 산출 근거를 우리 공람할 때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약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정되는 게 아니고 개각적인 그 약식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너무 이제 집중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크게 절차로 보면은 상위계획이라고 해서 주거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가 수립하는 게 있고 거기서 큰 용적률 체계라든지 이제 우리한테 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거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비 지정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 종전에는 이제 그 주민이 제안을 해서 자문을 받고 협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신속통합 자문 사업에 대한 자문 신청을 한 다음에 자문 의견을 받아서 보완한 다음에 다시 그 구청에 정식 입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람공고 주민설명도 거치고 부의견 정치까지 거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에서 시정적으로 서울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2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하면 1년, 조금 늦으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조금 빨리 해주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단계로 신청하고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문단 자문을 거쳐서 보완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구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공랑공고, 그다음에 서울시 상정을 해서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 7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문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대상지는 구역 지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 조합원 수, 토지의 소유자의 30%만 어떤 동의를 받으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을 구역 지정해 주는 걸 검토해 주세요. 이거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50%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가서 자문단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다시 정식 주민 제한 동의서 50% 소유자 수의 50%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구청이 제안해서 서울시 가서 결정 받습니다. 그래서 정비기 결정이 난 모든 그 기본 틀, 골격이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4일 날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요 공람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관련 업체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정비기를 빨리 수립한다고 해서 빨리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 달에 창동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수립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 한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에 이제 주민 공람 공고가 마련이 되면 아마 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최대 용적률을 얼마까지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창동역에서 철도변으로 이제 녹지축이 어떻게 가고, 어느 공간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통경 구간, 이런 부분들도 아마 반영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대략 파악해본 바로는 창동역에서 우리 이쪽 중앙교에 있는 쪽까지 그 녹지띠가 크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데크를 조성하면서 이제 방음벽도 설치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국철 1호선이 지하화되는 걸 대비해서 아마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 가이드라인이 아마 9월, 10월달에 공람이 되면 그 전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안을 준비하고 있다가 민원 형태로 넣어서 최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용적률이라든지 공원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기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여기 2023년 11월 달에 이제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 발표를 했죠. 3주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한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35층 이상이 못 올라가요. 근데 23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중 주거는 층수를 제한하지 않겠다. 대신에 주변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주변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층수가 다양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당초에는 35층이면 35층만 딱 하게 돼 있는데 층수를 다양하게 되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우리가 50층 더 높이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도 층수 제한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주변 스카이라인이나 주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계획을 보고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그 사업장들이 지금 층수 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대로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대상지는 여기쯤 됩니다. 녹천역 여기쯤 되고요. 창동역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 신경제 중심, 창동 신경제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민자 역사,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아레나라든지 GTX C노선도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어떤 광역적인 어떤 중심으로서 아마 이 노원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기능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주민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 생활하시는 데 불편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구 단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창동 택지 지구인데요. 이게 이제 계획도시죠. 그래서 이미 그 도시 도로라든지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계에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도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도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제 종합 마스터 플랜은 짜지만 밀도라든지 이런 기반설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큰 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9월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상에 대한 거는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딱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보는 거는 이제 동선에 대한 부분, 통경 구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공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SOC 부분 이런 부분들 어디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책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 9월달에 하고 연말 정도에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서울시가 올라가서 내년 초 정도에 확정이 되는데 그럼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의선 미리 다 진행해놓고 큰 그림의 차원에서 정비계획이나 건축계획을 마련해서 충분하게 우리 이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안을 작성한 다음에 공람공고 전에 민원 형태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밀도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밀도는 이제 주거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3종 주거는 210%에서 기준을 시작을 해서 인센티브, 공공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20% 정도를 더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럼 230.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나 땅으로 우리가 기부채를 하게 되면 한 7% 정도 하게 되면 20%를 더 줍니다. 그러면 250%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250%에 대한 근거는 서울시 도시조례에 의해서 3중 주거지역은 원래 250%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구토의 계획이 유효한 법 시행령이 근거해서 300%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50에서 300 가는 거에 대한 50% 부분에 중에 2분의 1을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 25%는 너네가 일반 분양, 조합 분양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준주거지로 상향을 한다고 그러면 앞에 기준 용적률과 허용까지 같습니다. 허용까지 같은데 이제 이 허용에서도 상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부 체납을 좀 많이 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한을 준주거로 변경하게 되면 400%에서 법적 상한 500% 하는 거에 대한 반을 공공임대로 하게 되면 이제 50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9월달에 이제 그 규제지역 차원에서 준주거지로 상향할 때도 그렇고 3종 주거지에서 할 때도 사업성 보존 개수라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000세대가 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5만 헥타르 이하지만 1000세대가 아마 이제 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당 3제곱미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1500세대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거의 뭐 5000제곱미터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규제계획 차원에서 이제 2030 서울시 주거 도심주간 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여기 적용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역세권에서 3종에서 준주거로 변경하는 그 지역 면적비 대비해서 옛날에는 이제 15% 기부창을 해야 되는데 작년 9월달 확정은 10%만 하면 됩니다. 5%가 하향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상향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상향에 대한 근거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0m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가 원하는 노이자 시설이라든지 시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을 우리 대상지에 담아서 공공기획 할 경우에는 역세권 350m도 준주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용적책에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라고 해서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 용적률이 212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뭐 이렇게 용적이 많은 데가 있어요. 250%, 240%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준 용적률 자체를 허용 용적률 높여서 200 기존의 용적 높은 데를 허용 용적률부터 시작을 해서 해주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전체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주공 18단지는 3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반 전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평가되어 있는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곱하기 2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에 대한 허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게 2배 이상 낮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0%를 더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210에서 허용 용적률이 250%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용적률은 우리가 138%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존 용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준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이제 6월 26일 날 여기 체크리스트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18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2획지까지 350m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심의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상향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도로 우리가 20m 이상 되는 간선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우리가 경릉동 30m이기 때문에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업성 보존 개수 공시지가가 우리가 3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보다는 이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이면 이걸 줄 수가 있는 부분도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지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광역 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창동역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떨어져 있어서 실제는 이제 광역 중심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광역 중심에 근접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50% 정도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용도지역 부분은 대부분 주변이 이제 삼중주거로 둘러싸여 있는데 뭐 고등학교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이제 근린공원이 서북측에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에 자연녹지가 있으면 좀 불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체크리스트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적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다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주거 지역에 대한 요 입지적인 조건, 서울시 상향 조정에 대한 관리와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적률 체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종 주거에서 준주거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210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보존개수 2를 적용하게 되면 250%가 허용 용적률이 되겠고 우리가 10% 정도 이상은 해야 준주거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26% 정도를 우리가 이제 용적률을 상한 용적을 받게 되고 278%. 그 다음에 이제 법적상은 이제 500%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역세권 장기전세택 하는 부분에도 450% 이상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치 한 450%를 목표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3종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300% 정도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디가 매를 먼저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설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정비계획안 살펴보고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대상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의 대상 전체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 여기 어린이공원과 요 완충목지를 구역에다 피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에 위치는 이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여기 어린이공원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가져와서 다시 무상으로 설치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학교가 2개가 있고 전국의 일정 문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공원을 좀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로 부분은 우리가 확장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잘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입도로는 기존의 가운데 부분에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면서 바로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지상부는 이제 주차장이 거의 이제 설치가 안 되죠. 그럼 다 지상부는 거의 다 이제 외부 공간,
정원이나 녹지 공간, 조경으로 다 조성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아마 조성되도록 이렇게 다 개방을 하는 걸로 계획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상 내 주변은 이제 건축 한계선에 의해서 3m 이상 정도 셋백을 해서 건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할 예정이 있고, 용도면은 우리가 우선은 이제 대안으로는 이쪽을 준축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우선 3종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26일 그 서울시에서 이제 체크리스트 확정된 걸 보니까 3종식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준축 상향할 수 있는 등도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치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쪽도 준축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합성은 좋아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이 부분은 공업지역의 3.5m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 녹지 계획을 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지역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쪽 그 서측 부분에만 이제 250m 안에 들어온 부분 주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쪽 이행지까지 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행지 쪽을 우리가 주축으로 상향을 해야지만이 밀도 층수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행지 쪽은 학교가 가깝고 이쪽이 서측에 있기 때문에 일조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학교 교실에 일조 침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밀도를 많이 못 찾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동측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쪽 층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건축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계획 내용 간략 설명드렸고요. 계획은 확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 구청을 설득하고 서울시 설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 좀 보겠습니다. 도시건축도원에서 이제 수행한 그 주요 프로젝트 중에 개포 전체 요 단지입니다. 여기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 32개 단지인데 이 중에 여기도 지구 단위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 계획을 해왔는데 1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한 6,000세대가 들어가는데 단지 크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학교들을 다 밖으로 좀 이동하고 가운데 부분을 이제 통경 구간을 아예 지정을 해서 저층 주거지, 이종 주거지인데 거기를 가운데를 35층으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해야겠고요. 특히 공원이 인접되어 있는 그런 데는 3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가 5층 이하의 주택지가 다 35층까지 풀리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산자로 남측에 부가현 제공 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하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관리구역입니다. 층수를 많이 못 올리는데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30층까지는 이제 허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가현 3구역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면적이 한 2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만 평이 좀 안 되는데 세대수는 약 4,800세대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안산에 있는 이 부분이 공원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가 공원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딱 세대당 3.5m만 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에 이 공원, 이 자산 높은 하늘공원 쪽을 다 축소를 해서 15,000제곱미터를 축소하고 공원을 한 3개 정도를 축소하고 채소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대지로 가져와서 세대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배치도 요건 부가현 2구역인데 여기 이제 안산자랑 여기랑 같이 붙어 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이제 통경 구간으로 안산이 딱 보이도록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요 가운데 열려지죠. 그래서 이 통경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북측에 학교가 있는 거기를 좀 열어주고 가운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통경 구간은 그게 우리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 한성대 입구에 성북 1구역인데 여기가 그 단차가 70m 정도 나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일종 주거지역인데 평균 층수를 서울시에서 12층 이상 안 주겠다고 했는데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층수를 푸는 지역입니다. 30층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곽하고 근접돼 있어서 여기는 이제 주거환경보호에서 층수를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층수를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층수가 풀려야 뒤에 사이가 많이 이제 멀어지게 되고 동강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층수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층수는 안 풀어줬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주거환경이 안 좋아졌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운데를 풍경공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얘도 일종을 이제 해결해서 가운데로 좀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여기 광배 15구역이고요. 조성됐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는 또 평균 층수 13층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결국은 25층까지 풀고 일종 주거 지역을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2종으로 다 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죠. 여기는 이제 그 한강변 쪽에 한강변이라는 부분입니다. 종전 2018년에 35층으로 용적률 260% 계획을 했는데 지금 층수가 풀어지면서 작년부터 다시 이거를 넣었어요. 도시계획 장을 받고 68층으로 올렸는데 결국 59층으로 좀 딸렸습니다. 근데 다시 공감을 하면서 62층까지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층수는 이제 다 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강변 쪽은 이제 20층 이하로 하고 이제 59층, 양쪽에는 한 49층 정도 이렇게 풀려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켄티안 구조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건축부문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시건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 박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단지를 함께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를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런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한 게 한 30년쯤 됐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되게 젊었을 때부터 했거든요. 했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의 주택관리위원회 위원을 졸업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거,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회의 심의를 하는데 현재 제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회의 위원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조합이 설립이 적응하시면 나중에 이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심의를 받게 되실 텐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각각의 심의를 따로따로 다 하셨어야 돼요. 총 8개의 심의가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면 2년 반쯤 걸립니다. 요새는 서울시가 정책을 바꿔서 그거를 8개의 심의를 다 바꿔서 한 번에 하는 심의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인데 그 통합심의위원도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위원장님이나 추위위원들 모시고 도시업체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주 내용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여러분 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도 종전에 살고 있는 세수가 910세대 정도 되시죠. 10대 되는데 재건축을 하면 그게 지금 910세보다는 훨씬 많은 세수를 건립을 하셔야 거기서 나오는 일반 분양분으로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지역이 주공 창동 택지발주 1단지부터 19, 20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택지 개발 단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약 한 10,000세대에 따라 하면 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15,000세대든 13,000세대든 트래픽가 늘겠죠. 그러면 종전에 이제 10,000세대 정도 옛날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그 규모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도로, 유사무소, 공원 이런 것들을 크기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 세대수가 재건축을 해서 거의 막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거든요. 부적이 늘게 되면 수용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학생도 늘겠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각각 개별 단지가 따로따로 재건축을 하면서 그게 몇 세대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여러분 개인 단지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창동 중후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체를 통째로 묶어서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이 지역에 여러분들 당초 용적률이 130 얼마나 되고 있고 예를 들면 300% 한다고 한다면 2배제가 좀 더 늘게 되잖아요. 150이었을 때가 2배니까 2배가 더 크게 늘게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단지를 서울시에서 결정을 미리 해드려서 나중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정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손쉽게 하라고 먼저 결정해주는 제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집단계도를 이렇게 하게 있어서 현재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구역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구역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인데 이건 용산에 이제 한강변에 짓고 있는 상호아파트라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당초에 35층 허가를 받았고 지금 이제 시공자가 선정돼서 저희가 층수를 47층으로 설계 비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재개발 구역인데 세수가 9,000세대 정도 돼요. 이제 전체 주민의 90%가 현재 이사를 가 있고요. 요거는 뭐 직원수라고 하고 있는데 한 1,600세대가 좀 넘어요. 여기도 주민 동의 이사가 사업 허가에 다 받아서 주민이 이사 가고 있는 게 대략 한 80% 정도 주민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이문동의 S건설하고 지은 건데 올 2월달에 준공했죠. 3,000세대가 좀 넘죠. 이런 단지를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하다가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 다 이들에서 시민권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의 실적을 얘기하면서 자기 회사 편을 설명만 하면 소문한다고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건 HB건설하고 구론 쪽에 이제 1,400세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님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용적률 20% 더 주는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그래서 농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공사비는 있으시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쪽에 용적률 20%를 공짜로 주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이 시범사업을 적용한 게 이 사업입니다. 시장이나 부장관님도 하셨고, 이걸 이제 용산에 하고 있는 SNS라고 용산역계 용산역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의 역세권에 상업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심사가 선정돼서 서울시가 서울시 통합수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량구에 LH하고 공공재개발을 해서 한 1,800세대 정도 지을 예정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현재 실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에 진행하는 사업 중에 아까 청사에 보셔서 도봉구에서 우리 구민들 위해서 되게 공사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저희가 사업장을 2개를 냈어요. 도봉구의 재건축 사업장이 아마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게 우리 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원 건축의 도시에서 했던 상하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쌍문 하양 임차 아파트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결정을 했죠. 도봉 사만아파트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 350%를 최초로 받은 그 단지죠. 서울시에서 이런 단지들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지를 보면 다음 보세요. 어디를 보면 기본적인 게 이제 저희가 설계를 이런 부분 쪽을 세대수 같은 걸 결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얼마큼 많이 반영을 해서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아파트를 지어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제 종전에 살고 있는 세수가 910가구가 되시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중량천을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반대로 중량천이 안 보이는 대신에 녹천역이 바로 앞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구역청 단계니까 이 전체 땅에 대해서 어디를 준주거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적률 몇 %의 실수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계략적으로 몇 평짜리나 몇 세대를 어떻게 앉힐 것인가 내가 몇 평을 들어간다고 했는 게 가장 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하고 스스로 결정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재건축 단지를 설계하게 되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회원들에 대한 것의 입지라든가 컨디션이나 이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야 주민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쪽은 고층이고 이쪽은 저층 고층짜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래에 보기 드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해당되는 조합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중앙아파트에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역에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가장 큰 쟁점은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입주를 하시고 지금 살고 있을 때도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 걸어서 갈 수 있었으니까 세계를 다 걸어갈 수 있었으니까 되게 좋을 거고 향후에 재건축이 되고 난 뒤에도 세 개의 학교를 다 걸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구해서 실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사시는데 되게 불편함이 없을 거고 다른 단지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약점이 뭐냐면 이 학교를 이렇게 뒤에 접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북쪽을 보면 이렇게가 저 북쪽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쪽인데 이 학교에 대한 것은 일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일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서울시 심의가 통과 자체가 안 됩니다. 저 일주권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 학교, 이 북쪽에 있는 학교 있죠. 여기에 보면 동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띄엄띄엄 해서 4시간 햇빛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2시간 햇빛을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규정을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규정이 안 맞으면 무조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개의 학교, 이게 남쪽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일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학교에 대한 일주권을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확보해 드리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관건으로 하고 보입니다. 다음 차.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러분 아파트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게 아니고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를 가지고 일주권 동지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뒤에 학교와 운동장들이 얼마만큼 심의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한번 살펴봐서 우리 주민들한테 대략적으로 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부터 쭉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학교를 표시한 거죠. 다음 장.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단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여러분들 가고 있는 위치에다가 층수를 그대로 높이 올린다. 한 45층 뭐 이렇게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 구역마다 몇 개 층 정도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기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이쪽짜리는 한 45층 정도는 지어질 것 같고요. 이쪽으로. 색깔로 노란색을 칠한 부분들은 40층 이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으로 가면 5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20층에서 30층 사이에 전면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땅 전체에 대해서 이 일주권들 학교에 대해서 그 가급적 피해를 줄이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다 찾는 세대수를 찾으려면 공원도 북쪽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원을 북쪽에 만들면 학교에서 떨어진 거리를 그만큼 더 이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검토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지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수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도면을 그려보고는 있어요. 그려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용적률 자체가 300%를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를 통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단의 심의를 통해서 지구단위에게 용도적이라든가 용적률 층수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 것은 최대치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적정하게 300%만 했을 때가 우리한테 가장 이익이 많다라면 300%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350%를 해야 가장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350%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지구단위 결정되고 나면 300%를 했을 때, 350% 했을 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분담금이라든가 수익이 뭐가 큰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경제성을 따져서 향후의 건축 계획을 선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기존 평형들을 봤어요. 평형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25평이라고 부르는 아파트, 반대로 뭐 한 20평이라고 부르는 아파트들을 하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 25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25평이라고 아파트라고 부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면적 차이가 되게 다릅니다. 체계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 30년 전에 했던 법률하고 지금 법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실제 사는 공간에서는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면 이제 여러분 구역에 전용으로 생각해서 59제곱미터 17.96평인데 대략적으로 18평 아파트가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은 복도고 그 다음에 한쪽은 발코니가 있고 거실 하나, 침실 하나, 그 다음에 욕실이 한 개 있고 이 주방과 거실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개념으로 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이 59.39제곱미터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제곱미터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베란다가 넓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유리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베란다가 많은 아파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흔히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죠. 아파트가 3베이다, 4베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셨죠. 3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전면에 거실이죠. 이게 거실이 있고 이게 침실이 있고 나면 이게 대부분 남쪽으로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남쪽에 있는 게 거실하고 침실하고 방이 두 개가 남쪽을 보고 있으면 2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래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분 집에 아파트 짓는다고 제가 짓는다고 하면 남쪽에 작은 방 하나 거실 침실 주는 4베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면의 길이가 당초에는 2개의 10만이 전면의 길이였는데 지금은 4면이 전면의 길이가 넓어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25평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방이 하나, 둘, 3개 되고요. 그다음에 거실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 2개 있고 계단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앞베란다 하나 있고 뒷베란다 하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중에 여러분 손으로 시공자도 뽑으시게 되겠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도 일반 분양을 비싸게 파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유행하는 아파트를 지어야 비싼 가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만들면 정면 베란다, 후면 베란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 정면의 길이 곱하기 1.5만큼 면적만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전면 길이가 10m다라고 하면 15제곱미터의 서비스 발코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반대쪽도 요 길이가 있으면 요 길이 곱하기 1.5만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파트 전면 폭을 상당히 유지해 주는 게 나중에 실제 쓸 면적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설계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평수가 내가 25평 살았는데 지금 새로 25평을 가면 너무 좁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시게 될 텐데 그거를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모듈하우스도 많이 가보셨죠. 여기 창동에 창동역 역세권 개발하면서 거기 아파트 단지 모듈하우스 구경도 많이 가보셨죠. 다녀보시면은 지금은 이런 침실이나 애들방 같은 거나 거실은 확장을 처음부터 해놨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들도 실제 실사용 면적이 되거든요. 종전에 있었던 것은 앞쪽에 베란다가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앞 베란다, 뒷 베란다 2면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산정하는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전용 면적은 똑같은 59.39, 59.98 하면 같은 18평이잖아요. 분양해서 한 평수도 25평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실제 사용하는 평수는 대략적으로 한 6평 정도가 큽니다. 같은 25평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산정을 할 때 뭘 제도를 도입했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5층 미만짜리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15층 건물을 지으면 1층부터 15층까지 벽체 두께가 똑같이 20cm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니까 1층은 두께가 40cm를 가져야 되고요. 차 꼭대기 올라가면 20cm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사는 집은 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서 공간이 너무 작은 거죠. 벽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저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벽이 다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더 넓어 보이고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벽체의 면적을 빼고 나머지 실제 내가 쓰고 있는 공간만 가지고 전용 면적을 표기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층이 되면 저층인 사람은 불리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을 바꿔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약 8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8평. 같은 25평, 전용면적 18평짜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를 가지면 차이 자체가 약 8평 정도 차이 난다. 실제 쓰는 공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45.5 전용면적이 13.78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면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면에 침실이 하나 있는 원웨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건 두 개 있으면 투웨이고 이게 투웨이라고 하는 건데 원웨이 방법으로 거실 앞에 베란다가 있고 이 뒤에 발코니가 뒤쪽 복도로 되어 있는 형인데 이걸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전면에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침실 하나 둬서 3D형으로 만들 것 같아요. 3D 같은 조명으로 만들. 그러면 뒤쪽도 하나, 둘, 세 개 발코니가 생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은 다 계단식형으로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비싸게 팔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조합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 평을 먼저 가져가시고 그게 남으면 일반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 어떤 평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은 방식을 펴면
같은 전용 면적의 45.5, 13평짜리, 14평짜리라고 부르는 아파트가 실제 크기가 7평 정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벽체공비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고층 아파트 지을 거니까. 그걸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8평에서 9평 정도 실제 평수가 큽니다. 기존에 있던 평수보다. 벌써 이제 보면 종전에 신실 하나 있고 2개 있던 것이 여기 신실, 17인데 거실 주방이 따로 있게 되고 화장실도 따로 있게 되죠. 여기서 앞뒤 베란다에는 계단 실형으로 설계를 하게 될 거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지구단계 결정이 되고 나면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새 아파트를 입주하시면 하실 생각이세요? 라는 것들도 대부분 설문조사를 해요. 조합주택을 위해서. 그때 하실 때 면적 크기가 저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지를 이제 서울시 지구단계를 결정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량천을 여러분 끼고 계시죠. 중량천을 끼고 있어서 환경이 좋으신데 이 중량천을 끼고 있는 단지가 여러분처럼 획지견을 지구에서 먼저 가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창동역 앞에 있는 월계 2지구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월계 2지구는 작년에 도시건축공단 심의를 통과해서 안입주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창동역이 있고 광운대 역세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운대 역세권에 그 월계 2지구가 있는데 우리 흔히 부르는 미미삼이라고 그러죠. 거기 아파트 단지가 거기보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결정한 건데 우리 작년에 했을 때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중량천 면적이 있죠. 이쪽은 중량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죠. 여러분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만 산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 수변 옆에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동을 좀 낮게 하면 좀 이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동을 벗어나면 그 집부터는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창동 광운대 역시도 월급 2주에 결정된 것은 그 당시에 허용 가능한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했고요. 일부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이 부분만 준주거 지역 상향했고요. 나머지 구역은 300%, 그 당시 거기 300%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건축물 형태라든가 공간 구성은 그와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량천편을 장기적으로는 복개해서 뚜껑을 덮어서 지와 도로를 만들고 공원화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같이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월계 2지구인데 여기 첫 표가 수변 경관등입니다. 수변 경관등. 층수가 낮고 건물 좀 이쁘게 지으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부터는 층수제한을 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성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구역정 지금 현재 이제 집단계획을 진행하는 중이고 그래서 어쨌든 공남 의견이나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도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도봉구에서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공남될 예정이니까 그 공남 내용을 보고 그때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의견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그게 혹시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추인위원장님이나 추인위원분들과 깊이 있게 공감 내용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 구역이 어쨌든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데 최소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구역이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역을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땅이 있는데 저희가 계략적으로 이제 일주권만 가지고 단순하게 분석한 것은 이쪽 여기 중량편전 첫 편은 이렇게 한강변 중량편전 특화동으로 만들어서 건물 좀 이쁘게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 요 줄 정도는 40에서 45층 정도 뒷골을 따라하고 있고 여기 줄은 한 30층 정도 여기는 15에서 15층 여기는 20에서 25층 약간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5층으로 지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뒷부분은 이게 10층에서 15층 사이로 지어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한 세수 자체가 1000가구가 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전 가구수가 910가구니까 1000가구를 무조건 넘겨야 될 거잖아요. 1000가구가 넘을 것 같아서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은 원래 중간에 이만한 공원이 있었죠. 이 공원은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만들 거고 양쪽에 공원 만들고 두 쪽에 10m 정도 연결 녹지를 만들면 학교에 대한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단지
산책하고 이런 데 좋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토지 이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설명에는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민간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것만 종전 평형과 새로운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공간지가 어느 정도 차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